그런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모드가 있잖아요. 확성기를 뭐 중단하고 또 단파 라디오 가는 뭐 주파수 방해 전파 교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하지 않고 등등등으로 많은 화해 모드가 있는데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이제 부부장이 서울에서 어떤 제안을 해도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일단 뭐 좀 강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방 또 외교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55일 만에 이제 북한에서 반응을 김여정이가 한 거죠.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메시지는 뭐 우리는 뭐 그 어떤 협상도 안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이나 대북 확성기 중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강대강으로 치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측을 하는 것 같고 아직 이제 그동안 써왔던 적대시 정책과 강대강으로 신뢰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면밀히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이 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쯤 가면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지금처럼 평화의 물꼬를 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신뢰가 좀 쌓여서 어떤 국제적인 여건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러니까 남북만의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체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국제 질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봐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지금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인데 북한이 그 저수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무기도 주고 탄약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고 병력까지 파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립이 돼 있다가 러시아에 출구가 생긴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제공하면서 본인들이 부족했던 식량이나 뭐 석유나 이런 걸 받을 거 아닙니까? 군사기술이나. 그러니까 그동안 예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가치가 북한 입장에선 떨어진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 없이도 러시아와의 이런 걸 수출입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사실 우리와 미국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빨리 해야 될 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끊는 겁니다. 끊고 다시 고립을 시키면은 다시 이쪽에 출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급속히 트럼프와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 간에 또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제의할 거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대화의 물꼬를 터주면서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단순히 남북 문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여건이 형성돼야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스텝을 계속 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되고 하면은 대화 최소한 통신 소통이 되고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움직임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픈 농담인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그 파병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그렇죠. 정말 우픈 농담이죠. 하도 윤에서 드론 막 보냈는데 그게 힘이 분산이 돼서 반격을 안 했다 이런 이제
농담을 하는 그렇죠. 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 심장부에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뿌렸는데도 수사적인 위협만 했지 실제 군사 도발은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은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두 개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죠. 네. 우크라이나 파병을 10,000명 이상 보내야 되고 그쪽에 네. 정신이 팔려 있는데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의도, 특히 윤석열 정권의 좀 의도 알았죠. 분석을 정확히 했을 거예요. 저희가 뉴스에서 네. 그 고성 위에 휴전선 네. 일대를 뭐 도로를 끊고 무슨 방벽을 그러니까. 시멘트 네. 방벽을 싼다라는 네. 뉴스를 봤을 때 네. 저들이 왜 그러지? 그냥 갑자기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북도 알고 대비를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알고 방어적으로 간 거죠, 사실은.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짓이든지 네. 윤석열 정권이 할지 모른다라는 네. 걸 북도 생각을 한 거 네,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보 판단 능력도 북한이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도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모든 신경을 거기에 쓰는 걸 당연하죠. 네. 통일부에서 이제 그 정동영 장관이 새로 가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하는 이런 거 카드를 이제 언급을 살짝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북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또 뭐 물론 미국과의 조율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북한에게는 뭐 긍정 메시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터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런 제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게는 긍정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그런 메시지를 네.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한미 훈련을 뭐 올해 이렇게 연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어렵고요. 네. 이미 한미 훈련은 시작이 됐고 사실 8월 달에 주 훈련이지만 그 전에 사전 예행 연습부터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저는 뭐 군 출신으로서 사실 훈련을 연기하고 뭐 훈련을 정치적인 협상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훈련하지 않으면은 연합, 특히 언어도 다르고 네, 무기 네.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예. 보여지고, 이건 또 미국에도 항상 한미 훈련은 미국과 같이 협상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는 집니다. 네. 12.3 내란 때 이제 뭐 김병주 의원님도 아주 혁혁한 공을 사전적으로 경고 예고를 하면서 또 방어적인 미리 국민들이 대비하게 해주는 이런 공도 세우셨고 했는데 그날 사실 아찔한 일이 많았죠. 네, 근데 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또 헬기가 지연되게 만든 분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한 걸로 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서강대교 뭐 이런 거 소극적인 어떤 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배려하는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군인이 명령에 따르는 건데 명령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라고 또 이상한 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죠. 특히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런 내란 앞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되죠.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그렇게 12.3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표를 던진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때 바로 나 그만두겠다. 예. 거기에 그 불복하면은 항명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소극적으로 자기 직을 걸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장군이 한 명도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됐던 병력들이 처음에는 명령이 났으니까 당연히 투입하라니까 투입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국회에 뭐 간첩들이 있나 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맨 투입을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맨 처음 밑에 몰랐으니까. 말단 부대에 있는 뭐 부대들은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총뿌리를 우리 국민에게
돼야 되고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야 되고 체포해야 되는 이 황당한 지시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의 많은 지휘관들이 소극적으로 항명을 한 거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항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12.3 내란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경엔 저는 한 4가지로 보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던 얘기인데 첫 번째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여의도로 달려와 주셔서 계엄군을 막아주셨고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해제 해 주셨고 그다음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도 막 이렇게 그 현장을 국민들께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 전체의 뜻이 모아졌잖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의 소극적 대응이었습니다. 만약에 헬기 같은 게 제대로 먼저 왔으면 40분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먼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으면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확률이 있죠. 군의 그 지휘관들 일부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진짜 임무 수행을 그대로 했으면은 비상계엄 성공하죠. 그랬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현장에서 용기를 내서 소극적인 대응이나 또는 그 현장에서의 항명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한 것이죠.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내란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 같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실제 엄격히 조사를 해서 그 진짜로 확실한 팩트가 있는 경우만 해야지 또 그 황당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현태 씨가 진짜 처음엔 자기가 마치 뭐 이렇게 저항한 것처럼 막 황당하게 인터뷰도 하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잘 가려줘야 되겠죠. 일단은 계엄에 참가한 것 자체는 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르고 참가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항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복순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내란 이전부터 또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까지 정말 온 국민을 안심하게 해주는 보증수표 주블리 우리 김병주 의원님 여러분께서 민주주의 손자병법 지금 교보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민주주의 손자병법도 많이 구입해서 또 그게 곧 후원도 연결되는 또 진심으로 응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같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병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용환 교수님하고 처음 이렇게 케미를 맞춰봤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너무 깨고 계시네요.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는 대장보다 높은 병장입니다. 그렇죠. 대장 위에 병장. 맨날 농담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죠. 대장 위에 병장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박종호 기자님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국민들의 평안한 그 일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